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레스넷 기반 구조를 개선한 덴스넷 모델이 소개된 Densely Connected Convolutional Network입니다. 발표는 덴스넷이 나왔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모델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덴스넷의 아키텍처, 특징들, 실험 결과와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CNN 모델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번에 발표했던 내용이므로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1998년에는 르넷이 나왔는데요. 르넷은 손글씨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해서 32 x 32의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는 총 7개의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로 이루어진 모델로서 최초의 CNN 아키텍처를 사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알렉스넷이 발표되었습니다. 알렉스넷은 르넷을 기반으로 인풋 이미지를 르넷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모델로서 인풋 이미지를 224 by 224까지 키운 모델로서 컴퓨터 비전에서의 딥러닝 시대를 연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렉스넷은 르넷과 유사하게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 총 8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2개의 GPU를 사용했고 렐루 활성화 함수, 액수 오버풀링과 드랍아웃 기법 등을 사용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는 JFNet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JFNet은 모델의 구조 부분에서는 알렉스넷과 거의 유사하나 필터 사이즈나 스트라이 등을 조절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로서 총 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FNet은 모델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신 각 레이어에서 추출되는 피처 맵들을 시각화함으로써 각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각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떻게 시각화를 했는지 보면은 이는 스위치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이 영상이 들어왔을 때 포워드 방향으로 풀링 레이어를 거치면서 각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특징들을 뽑아낸다면 이 스위치를 거치면서 역으로 컨볼루션이 풀링한 값들을 언풀링하며 풀링된 값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JFNet의 5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뽑아낸 피처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엣지나 칼라 같은 로우 레벨 특징들을 뽑아냈고요. 세 번째에서는 텍스처 위주,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면서 점점 객체의 일부분까지 보이는 객체 특징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추출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JFNet은 알렉스넷에 비해서 보다 작은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특징을 더 잘 추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알렉스넷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특징을 추출을 했는데 JFNet에서 적용한 똑같은 영상에 대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적용했을 때 보다 더 특징을 잘 추출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도 동일하게 알렉스넷 대비 JFNet에서 특징을 좀 더 잘 추출하는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VGG넷은 총 16개 또는 19개로 이루어진 모델인데 가장 큰 특징이 3x3의 작은 필터만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3x3 필터를 사용했을 때 연산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5x5 사이즈의 인풋 이미지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5x5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5 곱하기 5 총 25개의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에 반해서 5x5 인풋 사이즈에 3x3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연산량이 많아 보이는 듯한 착각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3x3 필터, 3 곱하기 3 9개 파라미터,
두 번째 레이어에서 3x3 똑같이 9개의 파라미터, 총 18개의 파라미터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연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필터를 2번 사용함으로써 특징을 좀 더 잘 뽑아낼 수 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연도에 나왔던 구글넷입니다. 구글넷은 인셉션 모듈이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셉션 넷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모델은 오늘 발표할 덴스넷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는 모델로서 2014년 당시에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로서 레이어를 계속 늘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고, 더 많은 특징을 뽑기 위해서 한 개의 레이어에 필터를 여러 개, 1x1, 3x3, 5x5 세 가지 종류로 적용한 뒤에 그 결과를 컨캣해서 합치는 식으로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레이어에 필터를 이렇게 여러 개 씌우다 보면 파라미터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구글넷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3x3 필터와 5x5 필터 뒷부분에 1x1 컨볼루션을 추가로 적용하여 파라미터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덴스넷에 기반이 된 레스넷입니다. 레스넷은 CNN의 레이어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최초로 인간의 에러율을 넘은 모델로서 총 152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레스넷은 단차를 학습하는 숏컷 커넥션을 추가했으며,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버틀넷 구조를 적용하였는데, 이렇게 앞뒤로 1x1 컨볼루션을 적용하여 연산량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덴스넷이 나오기 전에 주요 CNN 모델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미지 인식 분류 대회에서 에러율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해가 가면 갈수록 에러율이 점점 떨어지는 반면 레이어는 점점 늘어나다가 2015년도 발표된 레스넷에서 152개로 쭉 높게 치고 나갔죠. 즉 CNN 모델들이 점점 레이어가 깊어졌고, 그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레스넷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숏컷 커넥션을 적용하였지만, 역시나 152개나 되는 레이어 앞에서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은 제한점이 있었고, 이를 일부 극복한 모델이 덴스넷이 되겠으며, 이 덴스넷 모델이 2016년도에 발표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덴스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덴스넷에서는 먼저 우측표의 아키텍처를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두 번째 풀링 레이어, 그리고 덴스 블락이라는 것과 트랜시전 레이어라는 것을 교차로 거친 다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로서 마지막 분류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덴스 블락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모든 레이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트랜시전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압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덴스 블락의 구조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모든 레이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입니다. 각각의 네모 박스들이 피처 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피처 맵 레이어 빨간색 계열의 피처 맵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피처 맵과 다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초록색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까지 이렇게 연결되고, 보라색은 노란색, 주황색과, 그리고 노란색은 주황색과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피처 맵을 콘캣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피처 맵을 콘캣한다는 점이 2014년도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넷에서 발표된 구조와 일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모든 레이어가 본인들 뒤에 이어진 레이어에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4개의 레이어가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L 2분의 L 곱하기 L 플러스 1개의 커넥션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덴스넷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ense connectivity입니다. 이는 모든 레이어가 dense하게 연결되어 피처 맵을 컨캣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풋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숏컷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스넷과 달리 dense넷은 레스넷에서는 인풋이 들어오면 이렇게 sum 해주는 방식으로 수식이 더하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dense넷에서는 이런 식의 수식이 표현이 됩니다. 이 대괄호 부분이 컨캣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모든 피처 맵이 컨캣되어 dense connectivity를 이뤘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의 이름이 dense넷이라고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컴포짓 펑션입니다. 논문에서는 대문자 h로 수식을 표현하였고요. 컨캣한 피처 맵들의 곱해지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x의 대괄호 이 부분이 피처 맵들이 컨캣된 것들이고, 이 컨캣한 피처 맵에 h라는 컴포짓 펑션을 곱함으로써 그 다음 레이어를 또 구하는 이런 식의 수식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컴포짓 펑션 같은 경우에는 배치 노멀리제이션, 렐루, 그리고 3x3 컨볼루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 함수를 컨볼루션 앞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프리액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프리액티베이션이라는 개념은 2016년도 레스넷을 개선한 다른 논문 Identity Mappings in Deep Residual Network에서 개념을 차용했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보통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 함수가 이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서 보통 쓰이는 것과 달리 이 컨볼루션 웨이트 레이어 전에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뭐냐 하면은 확률적 경사감법 SGD에서는 배치 단위로 학습을 수행을 하는데, 그 배치를 뽑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값을 뽑으면 전체 특징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뽑힌 배치를 해당 배치의 평균과 표준 표차를 통해서 정규화시켜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배치 1에서 뽑혔던 데이터들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보다 우측으로 치우치지는 약간 편향된 데이터인데,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비교적 이렇게 정규화가 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특징은 growth rate입니다. 논문에서는 K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컴포짓 함수 H가 추가로 생성하는 피처 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피처 맵의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번째 레이어의 피처 맵 개수를 구하는 수식은 K0 플러스 K 곱하기 L-L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쪽 그림을 예시로 보시면은 만약에 K가 4이고 인풋 피처 맵이 6개라고 하면은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6 더하기 4, 10개, 그 다음은 6 더하기 4 더하기 4, 14, 그 다음은 6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18, 그 다음에 22, 이런 식으로 4 단위로 피처 맵이 증가하는 그런 걸 결정해 주는 게 증가율 K가 되겠습니다. 즉, 증가율 K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특징 정보를 각각의 레이어에서 뽑아서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는지 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특징은 보틀넥 레이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병 모양처럼 출입구를 작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K개의 피처 맵이 점점 쌓이면서 인풋이 점점 늘어나 연산량이 많아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컴포짓 함수 H에 1x1
컨볼루션을 추가하여 피처맵 수를 줄여서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끔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식의 구조를 설정을 했는데요. 배치 노멀리제이션, 렐루를 한 다음 원래 기존의 보트넥 레이어를 안 했을 때는 바로 컨볼루션 레이어 3x3이 들어갔었는데 이 사이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1x1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다시 또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 함수를 적용한 뒤 3x3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꿔서 수행을 했고요. 이런 보트넥 레이어가 추가된 구조를 덴스넷 B라고 명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컴프레션으로서 논문에서는 세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앞서 덴스 커넥티비티 한 구조가 계속 레이어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덴스한 구조 때문에 피처맵이 쌓여서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모델을 컴팩트하게 줄이기 위해서 피처맵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트랜시전 레이어, 덴스 블락 다음에 있는 트랜시전 레이어 각 총 세 개의 레이어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타가 1이라면은 피처맵을 줄이는 거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 1보다 작은 것은 그 비율만큼 피처맵을 줄여주는 건데, 논문에서는 세타가 1보다 작을 때 덴스넷 C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보틀넥과 세타가 1보다 작은 값을 적용한 것을 덴스넷 BC라고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세타를 0.5로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덴스넷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아키텍처 전반적으로 써머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으로서 224 by 224 크기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그리고 덴스 블락, 트랜시전 레이어, 덴스 블락, 트랜시전 레이어, 덴스 블락, 트랜시전 레이어, 그 다음 마지막 덴스 블락 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덴스 블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받은 피처 맵들에 대해서 컴포짓 함수를 적용하면서 피처들을 점점 컴캣하는 구조입니다. 이 컴포짓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적용한 뒤 1x1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버튼렉 레이어를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리제이션과 렐루를 적용한 뒤 3x3 컨볼루션 레이어로 적용해주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덴스 블락에서 늘어난 피처 맵을 줄이기 위해서 뒷부분 트랜시전 레이어가 붙어가지고요. 1x1 컨볼루션 레이어로 피처를 줄여주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2x2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하여 또 피처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C8, 100, 그리고 SVHN, 이미진넷까지 총 3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했고요. C8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자연 이미지로서 32 by 32 크기의 작은 이미지, SVHN 같은 경우에는 숫자 이미지로서 역시 32 by 32의 작은 크기, 그 다음에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224 by 224의 큰 이미지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따라서 어그멘테이션이나 트레이닝 파라미터를 다르게 적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 결과로서 덴스넷 BC, 아까 보틀넥 레이어와 세타가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는데 덴스넷 BC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레이어와 피처맵 증가율 K가 증가할수록 성능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토론 및 결론입니다. 덴스넷은 레스넷을 기반으로 한 모델답게 레스넷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피처맵을 서메이션이 아닌 콘캣하여 성능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모델 컴팩트화를 위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연산 효율성을 증대시켰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테스트 에러 6%를 달성할 때 파라미터 수를 비교해 보면은 이 빨간색 레이어, 그 레슨넷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까지 파라미터가 올라가는데, 덴스넷 BC 같은 경우는 2 정도 수준에서 똑같은 에러율을 보이고 있죠. 예, 약 3배, 덴스넷이 레슨넷보다 파라미터가 약 3배 적은 점을 알 수 있고, 세부적으로 실험값에서도 덴스넷 파라미터 수가 여기 레슨넷 파라미터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깊은 슈퍼비전을 수행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는 앞에 있는 피처 맵들이 뒤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연결이 됨으로써 모든 레이어가 최종 레이어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토캐스틱과 디터미니스틱 커넥션이라는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발표된 Deep Network with Stochastic Depth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Stochastic Depth라는 개념과 덴스넷에서 적용한 개념이 비슷하다는 것을 논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Stochastic Depth가 뭐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쭉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일부 레이어를 아예 끊어버리는, 아예 비활성화시키는 기법을 추가함으로써 이 앞에 있는 레이어와 뒤에 있는 레이어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정보의 전달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덴스넷에서 피처 맵들이 뒤에 있는 레이어와 직접 연결해주는 기법이 이 스토캐스틱 뎁스와 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피처 리유즈입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긴 한데 정리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레이어들은 그들의 가중치를 다른 레이어에 다 전파를 하고 그 가중치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트랜시션 레이어에서 나온 가중치들도 모든 레이어에 전달이 되고 그 가중치를 그대로 인풋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앞서 있었던 모든 레이어에서 나온 가중치들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덴스넷에 대해서 논문 리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 리뷰 준비를 하면서 덴스넷 뿐만 아니라 레슨넷을 개선한 여러 논문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고요. 제가 그걸 다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비슷한 개념이 제가 논문 리뷰할 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리뷰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준비 많이 했네요. 설명이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네요. 준비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꼼꼼하게 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왜 저렇게 만들었나 Y보다는 저런 개념이나 저런 어떤 아이디어도 있구나 라고 하는 받아들임이 일단 조금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추후에 Y라고 하는 것도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른 친구들 질문 하죠. 예. 질문 궁금한 거 메모해놨다가.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들리시나요? 네. 네. 레슨넷에 비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였다고 하셨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제 커넥션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파라미터 수가 더 많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더 레즈넷보다 더 줄인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음, 일단, 레이어 수가 그 레스넷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레스넷은 152개까지 가는데, 요거는 그렇게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게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쭉 많이 쌓으면서 레이어의 특징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댄스넷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거기서 뽑아낸 피처 맵들을 그대로 사용을 함으로써 레이어를 많이 쌓지 않더라도, 레스넷보다 많이 쌓지 않더라도 거기서 최대한의 특징을 뽑아낸다. 왜냐면은 레스넷도 결국에는 잔차를 그 커넥션을 그 쇼컷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정보량 손실을 줄이면서 쭉 전달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계속 많아지면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댄스넷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피처맵 그대로를 전달을 해버리니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그 파라미터 수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서메이션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 발표하셨으니까. 서메이션 하면은 결국 서메이션 하면서 또 그 연산이 들어가는데, 컨캣 하는 거는 그대로 쌓는 개념이다 보니까 또 연산이 뭐 더 되는 개념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레즈넷 같은 경우는 서메이션을 할 때 그레디언트가 같이 합산돼가지고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컨캣은 그레디언트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각 피처 맵에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미 계산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합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계산된 파라미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웨이트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계산이 더 적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넥스트 챕터는 뭐가 될까요? 댄스넷 이후에 어느 쪽으로 발표를 할 생각인가요? 혹시 아까 그 파이프라인 타임라인 한번 보면 네, 지금 우리가 거의 다 봤는데, 레스넷 저번 주에 본 거 같죠? 그죠? 댄스넷, 그 다음에 쭉 있는데 2017년에서 쭉 점프해서 2021년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넥스트는 어떤 거예요? 타픽은 아직 안 정한 건가요? 네,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2021년 저 VIT로 가면 이게 그 비전 트랜스포머로 완전히 아키텍처가 바뀌면서 CNN 모델을 아예 이제 배제하거든요. 아예 안 쓴단 말이죠. 그 2017년에 저거는 뭐예요? 세넷이라고 있나요? 저거는 저기까지는 CNN인가요? CNN. 네, 여기까지는 CNN 모델로 알고 있고, 이게 막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해가지고 일단 넣어놨고요. 그 이후에도 뭐 저도 좀 공부를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에피션넷이나 뭐 다른 모델들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그 2018년도 17년도 모델을 하나 더 하고, 이게 2017, 18년도까지 쓰였던 아키텍처들이 백본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 이 백본에 대한 논문 리뷰가 끝나면은 이 백본을 활용한 다른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도
논문 리뷰를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죠. 그렇게 해서 타고 이렇게 계보를 이어서 이제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열심히 계보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2021년 저기 가면은 다 무너져 버려요. CNN을 안 써요. 트랜스포머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또 물론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안에서 이제 CNN의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서 그 변종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의 우리가 예전에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 그 종훈 씨가 한번 설명했을 때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인코더 디코더의 모델 그걸 그대로 쓰고 아예 그냥 그 들어갈 때 어떻게 이미지 쪽에 그 임베딩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예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 적용해서 바로 들어갔더니 다 좋더라.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다 좋더라 라는 게 이제 2021년 저 페이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치, 황당하지 뭐. 스터디 입장에서 봤을 때 쭉 보다가 뭐야 그러고 여기서 뭔가 뭐 논문 토픽을 잡아야 되나 막 하는데 2021년 저 논문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또 바뀌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왜 봤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히스토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렉스 넷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인가요? 시대의 실험이라고 하는 어워드를 이 뉴립스 컨퍼런스에서 받은 대표적인 히스토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히스토리를 공부하면서 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배우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CN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잘 선택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자, 고생 많이 했고요.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소각생. 감사합니다.